그래서 이제 데모테크에서 이제 좀 산업적으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바이오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 메타버스, 로보틱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셨고. 예, 그 중에서 이제 좀 순위대로 고른다면은 이제 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예,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제 메타버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예, 뷰티는 뭐 헬스케어에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부분에 좀 뷰티는 요즘 바이오와 뷰티가 결합되어 있었어요. 네. 예, 이게 어느 쪽이라고 하기도 그렇기도 한데 요즘 뷰티 하는 쪽도 이제 상당히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화장품을 맞춤 화장품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 예. 네. 혹시 대표님 그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빅테크잖아요. 예. 빅테크가 조금 조정을 지금 좀 받고 있잖아요. 예. 빅테크의 좀 미래나 투자로서의 매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모릅니다. 제가 모르고요. 네. 뭐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네. 뭐 나름 지금 다들 저 빅테크 기업의 제일 챌린지는 사실은 이제 너무 독과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이제 태클을 걸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정말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요. 뭐 저는 그냥 그 다른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는 그냥 나스닥을 들고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 하신다면은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한때 노키아도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빅테크 기업이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노키아도 한 95% 빠지고 MS에서 이제 넘기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부문을 넘기고 그랬는데 그것만큼은 이제 큰 기업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과연 플랫폼 시장은 독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경제학자들은 독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진입이 쉽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놈이 뒤집기를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이제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두 종목을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의적이고요. 네. 리스크는 뭐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 100배, 200배, 300배 수익을 올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뭐 2000년 초반에 아마존 망한다 그랬고요. 한 7, 8년 전에 테슬라도 망한다 그랬고요. 그런데 뭐 그 이후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그때 아마존 사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런 작은 기업들이 몇백 배 되는 걸 선택할 방법도 잘 없고 큰 기업들을 했는데 이게 큰 기업들이 갑자기 꼬꾸라지는 것을 전망할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수 플러스에 뭘 하시고 싶다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ETF로 이제 플러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여서 예를 들어 나의 전체 자산에서 한 10% 정도는 종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애플 주식 같은 경우는 소비재이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애플도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시장에 지금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전 애플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빅테크 플랫폼들은 잘은 모르겠는데 그나마 변동성으로 따지자면은 애플의 안정성이 지금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혹 어떤 분이 이제 그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 얘기하면서 지금 뭐 20% 빠져서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예.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그때도. 그래서 저는 나스닥도 그렇고 저는 미국에 제일 좋은 건 S&P 500입니다. 네. 예.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지금까지 해주신 게 이제 보통 이제 해외, 미국 주식 조금 중심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책에서 또 한번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제조업의 함정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면서 걱정이 좀 이제 한국이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이런 위기들을 잘 돌파해가지고 한층 더 성숙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를 보면은 요즘 되게 좀 답답한 주가 흐름도 보이고요. 예.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한 의견을 좀 주신다면. 그 뭐 요즘 반도체 회사들은 다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유독 삼성전자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네. 대만 TSMC야 이제 아시다시피 그 범용적 그런 메모리 반도체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이제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시장이 크게 열려서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회사가 뭐 유독 삼성전자만 그런 건 아니고 다 비슷한 것 같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핸드셋하고 그거 하고 또 그러니까 모바일 폰하고 또 가전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시켜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배당은 받지 않습니까? 네. 예. 배당은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는 참 변화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2010년대, 2010년 초나 2000년대 뭐 이때하고 지금하고 탑10 시가총액 탑10 기업들을 보면 완전히 한 6, 70%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를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보니까 2000년에 $10,000였다가요. 지금은 이제 34,000달러 정도 됩니다. 1인당 GDP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한 가구가 3인 가구로 되어 있다면 1억이네요. 예, 그렇죠. 그 2000년 초반에는 30,000달러. 그러니까 한 가구가 대충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1천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구 측면에서 보면은 소득이 불과 20몇 년인데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소비 시장도 고급 소비 시장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야 이거 저런 물건을 사나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소득이 옛날 20년 전의 소득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렇군요. 바뀌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크게 변화. 요즘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뒤처지다. 네. 최근에 이제 또 역전한다고. 예, 역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미 역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 성장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 미국은 이제 한 63,000달러가 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대략 40,000달러, 45,000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30,000달러 후반에도 가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34,000달러에서 뭐 얼마나 더 증가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자기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 이게 과거에 이제 팍팍 뛰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중국이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진국하고 제조업을 경쟁해야 되는데요. 선진국도 역시 제조업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제조업 쪽을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경쟁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봐왔던 거침없는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상당 부분 조금 바틀렉이 걸릴 것이다. 뭐 이게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국가들이 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영국도 겪었고요. 일본도 겪었고 미국도 겪었고 후발 강한 제조업 국가가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따라오겠죠. 네.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30% 정도 수출을 하는데요. 중국에 이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반도체를 따라온다. 이러면은 뭐 아직은 아닌데요. 그것도 참 우리나라도 운 좋게 미국이 견제를 하고 뭐 하고 이러는 바람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금 막 연기되고 있고 한데요. 이게 빨리 따라왔다고 생각되면은 꽤 크죠. 네. 수출 시장이.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게 될 챌린지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서 이 앞으로의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대응을 한다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해외로 좀 눈을 돌려가지고 투자를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예, 장기적으로는 뭐 자산을 항상 글로벌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통화도 글로벌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다 부동산도 글로벌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분산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 때는 분산을 해놓은 사람들이 그 종목 투자에서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못 참죠. 못 참는데 길게 보면은 네. 결국 이렇게 분산을 해서 천천히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것이 길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평균적으로 승자입니다. 평균적으로 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좀 요즘 많이 분산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미장에 갔다가 또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떨어졌고 우리나라 떨어지면서 미장에 갔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 운없게 된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변동성은 크죠. 사실은 미국처럼 저렇게 확실하게 조정을 해주고 내려가면은 올라올 때도 빨리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는 하여튼 꼭 그 글로벌하게 좀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통화, 예, 이것도 통화도 이제 분산을. 거기에 암호화폐는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암호자산. 암호자산요. 암호자산은 이거 가지고 이런저런 토론을 해봐도 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끼리 저 연령대끼리 토론해봐야 잘 이미 선입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암호화폐는 이제 그 세대로 보면은 다른 세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텐데요. 딴 사람이 암호화폐로 떼돈을 번 사람을 따라서 너무 이렇게 그 뭡니까 몰빵 투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뭐 새로운 세대에 대한 투자 이런 걸로 가지고 뭐 계속 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저희들 비슷한 연령대에서 한 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암호화폐 밸류에이션은 내재 가치, 본질 가치는 제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 송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송금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데 맞아요. 암호화폐 가치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면은 암호화폐를 바꾸었다가 그걸 다시 그 나라의 통화로 바꾸면은 송금 수수료를 거의 없이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는 밸류에이션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 기술만으로. 네. 그래서 그 밸류 그런데 만일 지금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이 스프레드를 먹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프레드 시장을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다 가져간다면 그런데 어떤 암호화폐가 막 진화를 하면서 가치를 단기적으로 스테이블하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송금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송금을 해버리고 이거 중개인 거죠. 그러니까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죠.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이 스프레드 먹는 이익을 여기서 들고 간다.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 남미 어떤 국가는 진짜 그 GDP의 몇 프로가 그 은행 송금 수수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데 가격이 돈이 그렇게 드는데 왜 내재 가치가 없는 겁니까? 타는데 비용이 이만큼 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이만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재 가치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조업체에서 뭘 만들어서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재 가치가 제로라고 매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제품도 지금은 사용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예민하면은 가치가 제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그렇게 당장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시장은 너무 초기 시장이라서 예, 앞으로 뭐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거는 젊은 분들, 여러분들의 이 촉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의 분석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시장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겁이 나서 잘 못 들어갑니다. 데모테크가 온다를 통해서도 미래에 굉장히 그 명징하게 미래를 한 면을 그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가상자산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로 이제 본다면은 가상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화폐라고 하기도 하는데 화폐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가상화폐라는 이름은 이제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제 현실사에서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한 다음에 그 가상화폐를 바꾸어서 오아시스라는 곳에 가서 그걸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화폐이죠, 사실은. 가상화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의 시장도 뭐 얼마든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그 영화 보면서 야, 이게 앞으로의 세상의 상당 부분 펼쳐질 세상을 이렇게 좀 일정 부분을 그려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가상자산, 가상화폐 이런 부분은 뭐
여전히 아직은 그 가치나 이런 부분 혹은 잠재성이 끝나지 않은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용어 정리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저는 이제 화폐금융이나 이런 쪽이 전공인데요. 요즘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야, 이게 이제 통안이 화폐금융의 이야기가 기술자들이 이 이야기를 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들어오면은 비트코인이 들어오면은 이게 도대체가 통화는 어떻게 되지? 통화의 창조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는 경제학의 영역에도 기술자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거 보면은 가상화폐 이야기한 사람들이 통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 계신 분하고 이렇게 논쟁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한국은행도 사실은 결제망이 있으니까 이제 집중 결제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상화폐는 이제 분산된 거니까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계속 사실은 그런 논쟁은 되어야 됩니다. 되면서 계속 되어야 서로 간에 이제 자기의 어떤 관점을 비교를 하게 되면서 어떤 좋은 길을 찾아가는 거죠. 예,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셨는데 요거 부동산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요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그때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한 3년 5년 정도는 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공급 요인 때문이고 우리나라 소득이 여전히 뭐 아직 높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그러는데 그 주변 지역은 이제 주변 지역부터 먼저 터지기 시작하니까 수도권 외곽 이런 지역도 경기도 이런 외곽에 막 많이 올랐던 지역부터 이제 마치 그게 회사채 시장하고 비슷하거든요. 회사채 시장이 막 좋을 때는 트리플 B급 뭐 이런 것들 더블 B도 가격이 확 같이 따라오르다가 더 많이 오르죠. 속도가. 그러다가 이제 회사채 시장이 이거 이상하다 하면은 여기서 또 막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국채나 통환채가 이제 유화 독전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유지되는데요. 뭐 다 시장이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이제 주변 시장에 이제 좀 슬슬 맛이 갈 테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라 그때 한 말씀드린 것 같고 그건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막 서울이나 좋은 지역에 집을 못 구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마음은 다급하고. 그럼 미분양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비싼 가격이라도 이게 덜컥 사는 거죠.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이란 것은 10억짜리를 사면은 10억 주식 한 종목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타이밍에 분산해서 살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빌려 사든 뭘 사든 자기가 그 가격에 산 것은 동일하니까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지역은 조금은 이제 좀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금리 이야기하면서 이게 아무리 지가 잘해봐야 제자리이고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오를 일만 남았는데 이게 나중에 주택시장에 뭐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금리가 이제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이거는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거고 해서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공급이나 새집은 부족하니까요. 전체 주택수가 아니라 좋은 새집에 대한 공급을 따지자면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산에 한 25년 정도 된 집에 있는 사는 많은 사람들이 새집 지으면은 낙절로 갈래 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으면은 프리미엄을 주고 가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한 2, 3년 동안은 뭐 주택 시장이 그렇게 뭐 툭 떨어진다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뒤로 쭉 본다면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앞으로 뭐 다양하게 이런저런 것들의 변화나 이런 게 생겨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시장이 철저하게 늙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60대 이상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그 가구가 왕창 늘어나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의 가구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철저하게 늙어가는 것인데.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돈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일단 이제
50대가 60대로 가게 되고 하니까 자꾸 2층에 편입되니까 이제 60대 이상의 가구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50대가 이제 50대가 1로 자꾸 이제 빠지면서 편입되는데 이쪽에서 새로 들어오는 인구는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 가구는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50대가 예를 들어 100만 가구가 갔는데 여기서 덜 편입되면은 가구가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은 60대 이상의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 가구의 비중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60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많이 편제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늙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제 60대 이상 되면은 많은 경우에 자식들이 원룸으로 나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게 되는데 이제 40평대 집에 이제 부부가 둘이 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공간을 무지비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40평대 2명이 산다. 야, 이거 완전히 운동장이거든. 근데 이게 과연 유지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국가는 정책적으로 펴야 될 것인지, 주택을 어떤 식으로 가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대두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가 늙어가니까 60대 이상 가구들이 집 뭐 죽으라고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 가구에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이내믹한 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보면은 40대, 50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일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소득도 있고 가족도 늘어나고 돈도 좀 벌어봐야 되겠고 하니까 주택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막 두 채, 세 채도 가지고 뭐 이렇게 자녀들한테 한 대 주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저렇게 다가구가 아니라 다주택이 저렇게 많아진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피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게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의 다이내믹스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새 집들 공급되고 집들 공급되고 하면은 뭐 그게 거의 이제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핵심 지역은 워낙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지금 34,000달러로 그러지 않습니까? 양극화돼서 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었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그 정도 뭐 집가격 정도는 충분히 살 사람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좀 예외적으로 가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핵심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 전체는 아니고 서울에서도 아니죠. 특별하게 뭐 아시겠죠. 뭐 당연히 강남, 용산, 판교도 해당되는 거고 그런 지역 위주로. 판교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망한 곳이죠, 사실은. 젊고 소득이 있고 이런 층이 있으니까요. 유망한 것이고 뭐 그런 층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좀 당연히 양극화돼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초저금리에다가 뭐 집값 모자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이제 뛰어오른 것이죠. 좀 그때 제가 목동을 이야기해서 이게 불만이신 분이 많아서 제가 그 이야기는 좀 그렇고요. 예, 뭐 하여튼 뭐 이러니까 나도 같이 이제 다 뛰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다 초저금리고 하니까요. 같이 이제 이것만 살려다 보니까 물량은 모자라고 너무 오르고 하니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회사채 시장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곡차곡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진짜 그 핵심 요지가 아닌 지역에 크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시기에 몰빵을 해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한평생이. 그게 2006년, 7년 이때 이제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고생했다가 뭐 그때 미분양에다가 뭐 고생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쭉 회복하면서 2010년 중후반부터 이제 완전히 치솟아 올랐죠. 그래서 2010년대 전후에서는 그때 뭐 몇 명의 대표 주자들이 이제 주택시장 우리나라 완전히 맛이 간다 막 했다가 이제 의외로 막 올라가니까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는 이제 인구의 구조가 너무 안 좋게 변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부동산의 큰 거액으로 한순간에 그렇게 좀 리스키하게 하지 말고 그 데모테크가 온다 해서 소개해 주신 그런 향후 유망한 산업과 함께 리츠 같은 것에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뭐 가정을 형성하려면 집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집은 이제
하나 소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서 이걸 유동화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이제 55세 이상 이렇게 되고 하면 유동화할 수 있는데요. 거기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해서 저는 뭐 가정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그래도 주택을 하나 소유는 하고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예. 아예 내가 주택 없이 평생을 보내겠다. 일본은 이제 사실은 주택을 갖고 있으나 갖고 있지 않으나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요. 큰 차별 없이 그렇게 지내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좀 네. 예.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테크라는 이게 꼭 이게 무슨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테크 뭐 어떤 섹터를 사라 이걸 사라 이런 것보다는요. 데모테크가 앞으로의 흐름에서 큰 두 흐름을 그냥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데모그래픽해서 인구 구조가 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인데 그냥 테크놀로지 변화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쇼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흐름이 앞으로도 세상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보실 때 시장은 막 변합니다.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시장이 흔들리고 급락하고 이럴 텐데 앞으로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계속 흘러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점을 좀 견지하면서 시장을 보시고 그때 좀 또 기회도 노리시고 또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모테크가 온다의 저자이신 김경록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